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저희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투자 일본 부장을 맡고 있는 황희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저희 소개를 좀 드리고, 어, 좀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혹시 저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뭐 알고 계세요? 회사는? 네. 뭐, 들어는 보셨겠지만, 네, 오늘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네, 네, 뭐 저희도 이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도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같이 스타트업이랑 여정을 같이 떠난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먼저 이제 스타트업이 여러분들 지금 다 대표님이 들이시죠? 네,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는 이제 여정이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을 정의할 때 뭐 다들 좀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뭐죠? 창업이 뭐죠? 라고 했을 때 되게 다들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한번 살펴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보통 어,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새로운 프로덕트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뭐 사람들의 조직, 네, 그죠? 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중요한 워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 도울 수 있는 아이고, 다른 일이 아이고 이게 뭐 시리가 켜져가지고 네, 어, 네, 제한된 자원, 네, 돈도 없고 사람도 사실 되게 부족하잖아요. 여기서 되게 불확실한 환경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리스크를 갖다가 잘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리스크가 생겼을 때 잘 넘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이미 많이 겪어보셨으리라고 생각돼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하더라도 이런 리스크들이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들이 불확실한 환경 때문에 네, 생기는 거는 점점 많아질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이기고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누가요? 네, 창업자들이죠. 네, 주로 창업자들이나 코파운더들이 아마 그 역할의 구심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창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실까 보면 어,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시고 창업을 하셨나요? 네, 이런 상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런 상상을 하지 않고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굉장히 뭐 여러 동기가 있지만 그냥 자본으로만 봤을 때 굉장히 큰 동기가 돼요. 실제로. 네, 이런 거에 대한 동기를 분명히 가지셔야 되고 물론 다른 동기도 있어야 되겠죠. 사회적 기여나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좀 과장하자면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어, 그죠? 뭐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이제 결과지만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밀림에서 어떤 보물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 네, 모험 같습니다. 이 모험은 어디에서 어떤 음, 뭐 위험한 것들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홀로 헤쳐나가야 되는 모험이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너무 외롭고 또 위험을 느낍니다. 대부분 돈이 떨어져서 아니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네, 그리고 고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반응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절망도 하고 또 희망도 가졌다 이러죠. 이런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게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 정말 이런 길이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네, 이런 길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길로 그냥 보물을 찾아서 떠나는 모험이 되면 얼마나 순탄하고 좋을까요? 네. 이러려면 제 생각에는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과 같이 간다면 훨씬 덜 외롭고 위험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겠죠. 네, 그러시려면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를 만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먼저 저희 소개를 드리기 전에 엑셀러레이터, 저희가 이제 엑셀러레이터잖아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옛날에는 인큐베이터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주로 공간이나 업무 보조나 하드웨어 중심의, 그리고 기능적인 펑션 위주의 지원을 하는 인큐베이터들이었죠. 엑셀러레이터들은 여기에다가 돈을 넣고 자본 투자를 하면서 멘토링 중심으로 주로 사업적인 지식이나 경험, 그다음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면서 소위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엑셀러레이터입니다. 되게 조금 달라요. 네, 그죠? 시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자본을 투자금이 투자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인큐베이터들은 대부분 그래서 정부 지원 기관이나 그런 곳들인데, 엑셀러레이터들은 민간 자금으로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 운영비를 감당을 하려면 이 투자금이 나중에 멀티플이 더 높은 가치가 돼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는 많이 해지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지 이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즉 스타트업의 성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엑셀러레이터들의 성과들은. 그렇기 때문에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찾아서 전략적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해 주면서 같이 성장하게 해나가는 구조가 엑셀러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리스크가 큰 구간에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크게 엑셀러레이터를 보면 배치형 엑셀러레이터와 그다음에 서비스형 엑셀러레이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치형 엑셀러레이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Y 컴비네이터 엄청 유명하죠. 네, Y 컴비네이터가 배치형 엑셀러레이터의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배치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해서 일단 모집을 하고, 그리고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모집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고 졸업을 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간 동안 집중해서 하는 거죠. Y 컴비네이터 같은 경우도 보면 이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면 재밌는 점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엄청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그 멘토링이라는 건데요. 그 멘토링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심사역이 아니라 저희가 만날 수 없었던 되게 유니콘 스타트업들의 파운더들이나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그 큰 회사의 C레벨, 굉장히 많은 경험과 지식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멘토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3달 동안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아마 한 번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티타임을 하면서 멘토링을 받는 게 사실 프로그램의 핵심이에요. 네. 그거 하나로 이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Y 컴비네이터를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멘토링이 진짜 가치 있는 멘토링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형 엑셀러레이터의 대표적인 예인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들은 대기업의 니즈, 그러니까 대기업이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려고 스타트업들을 찾거든요. 내부 조직에서는 사실 대기업들이, 여러분 대기업의 어떤 구조라든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부에서 혁신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조직 구조상, 그죠? 그들의 DNA상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별도의 혁신을 하기 위한 아이템을 찾는 거를 스타트업을 통해서 찾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들과 스타트업을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형 엑셀러레이터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그 스타트업들도 이들과 만나서 POC를 하게 되고 본인들의 어떤 가설을 검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점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둘을 연결해주는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저희한테는 둘 다 필요하죠. 네. 대부분 초기 스타트업들에겐 이 둘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 벤처 투자 자금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리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스타트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실제로 그래서 인수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정말 몸소 느끼는 거는 올해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 이 대기업들하고 만나는 빈도수나 저희 회사를 찾아오는 그런 빈도수들이 정말 너무너무 틀린 것 같아요. 몸으로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환경도 되게 좋아지고, 그다음 정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창업하기에, 강군 이래로 창업하기에 가장 좋은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사회적으로 예전에는 창업을 하면 약간 좀 잘 되나 보자, 뭐 그런 시선도 되게 많았어요. 잘 안 될걸? 뭐 그런 시선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젊고 똑똑한 분들이 이 스타트업으로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현상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스타트업의 어떤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창업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인식도 바뀌었죠. 예전에는 물론 여전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창업을 한다, 그리고 뭐 이상한 회사에, 이름도 모르는 회사에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되게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셨지만, 조금 깨이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나 어른들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란 걸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은 자금을 통해서 기존 기업보다 오히려 더 큰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젊고 정말 스마트한 우수한 인력들이 스타트업계로 정말 많이 들어오는 걸 매해 정말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처음이잖아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창업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창업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나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죠. 네, 물론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즈니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도움이 더 되겠죠. 하지만 창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엑셀러레이터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창업이라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되게 이제 텍스트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창업 전후 단계, 보통 이제 후 단계죠. 그럴 때 굉장히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그 스타트업들과 함께 위험을 함께하는, 투자도 하고 시간도 들이고 뭐 노력도 하고 하면서 위험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타트업을 정말 잘 이해하고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네. 두 가지로 역할을 나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밸류를 애드하는 역할, 그리고 리스크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역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특히 공통적인 어떤 리스크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보시지 못한 사례를 통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히 가장 와닿기 쉬운 말로 들으면, 펀드레이징 전략을 조금 잘못하게 되면, 업사이드가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팁들이 숨어 있어요. 그냥 뭐 밸류, 그 다음에 투자금, 뭐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네, 밸류는 높은 거 아니야? 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네,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누구에게 가장 잘 받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이 향후 여러분들의 기업의 성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네, 이런 것들을 펀드레이징 전략들을 짜주고 조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버닝 전략, 그러니까 투자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쯤 다시 펀드레이징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 KPI가 어느 정도 달성했을 때 우리가 다음 펀드레이징이나 그럴 때 어떤 목표를 정할 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것들이 아마 펀드레이징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분 구조도 되게 중요하죠. 등등 이런 것들, 인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리스크를 갖다가 경감시켜주고, 이제 네트워크나 아니면 사업 전략이나 경영에 대한 조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빨리 클 수 있도록 밸류 애드를 해주는 게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벤처 캐피탈과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차이가 납니다. 즉,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이 같이 자금과 함께 지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엑셀러레이터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반드시 좋은 엑셀러레이터들과 초기에 시드 투자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아니어도 좋고요. 저희면 더 좋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천드려요. 네, 뭐 프로덕트 마켓핏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덕트 마켓핏처럼 스타트업도 초기 투자사와 그 우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핏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색깔, 그리고 물론 담당자들은 다 만나보셔야 되죠. 여러분도 면접을 보세요. 네, 인터뷰를 하세요. 그 투자사가 어떤 투자사인지, 그리고 그 담당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도 평가하시고, 여기서 받았으면 좋겠다, 여기는 너무 결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금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에는 돈을 먼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초기 시드 투자를 정말 잘 받으면 뭐 5억 받았다고 쳐요. 물론 그보다 더 잘 받는 팀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예외를 하고, 정말 너무너무 초기 시드 투자를 잘 받았어, 5억. 정말 잘 못 받았어, 5천만 원. 네. 그 차이는 얼마죠? 4억 5천만 원이잖아요. 정량적으로 봤을 때. 네. 4억 5천만 원이 여러분들의 초기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데 엄청난 역할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네, 그래서 자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4억 5천만 원은 그 방향성만 설정이 잘 되면 이후에 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방향성 자체나 사업에 대한 그 엣지가 뭐 이후에 5억 투자를 받은 다음에 엣지가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후 후속 투자는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얼마 받고 얼마 밸류를 받는 것보다 그런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저희 그 블루 포인트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지금은 되게 많은 영역이 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이제 테크 스타트업에 저희는 강점이 있어요. 기술 스타트업들이요.
기술 스타트업의 강점이 있는데, 뭐 기술 스타트업뿐만이 아니죠. 서비스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로 실패하는 요인을 봤을 때 뭐냐, 1등이 시장 수요 부족, 뭐 이 1등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솔루션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제품을 만들었는데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고객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잘 되면 사실 자금은 따라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넘치는 시대에 고객의 반응만 있다면 자금은 따라오고, 그래서 굉장하게 많은 이슈들이 해결이 돼요. 특히 그런 거에 우리가 솔루션에 너무 집착한 회사들, 고객이 아니라 솔루션에 너무 집착하면 그 솔루션의 펑션들만 늘어나고 기술 개발만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떤 과거에 실패한 사례들을 통해서 봤더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 자금이 투여됐을 때 기술이나 솔루션, 서비스, 펑션 그런 것들만 강해지더라. 그래서 밸런스 있게 테크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서비스의 펑션이 아니라 매니지먼트, 전략, 파이낸스, 그다음 오퍼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 테크 중심적으로 테크 포트폴리오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서비스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맨파워,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1대1로 지원을 해 주신다고 보면 돼요. 네. 이게 좀 장표가 좀 오래됐는데 지금은 임직원 수가 저희가 5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50여 명의 임직원이 있는 엑셀러레이터예요. 네, 굉장히 사람들이 많죠. 네, 여기는 이제 뭐 석박사 기술 이제 공학을 전공한 석박사들, 그다음 스타트업을 직접 창업한 사람들, 그리고 스타트업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직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조직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이제 나눠 놓은 건데 이렇게 팀 빌딩, 비즈니스 기회 연결,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들을 되게 많이 하고 대기업들과 네트워킹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고, 산업이나 인더스트리의 네트워킹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사업 모델에 대한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저희 포트폴리오들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블루포인트 좀 자랑을 하자면, 저희에게 투자받은 회사들의 가장 좋은 점은 펀드레이징을 할 때, 이 후속 투자를 할 때, 저희 대부분 국내에 있는 투자사들은 저희와 네트워크가 다 대부분 많이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일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후속 투자를 받을 때 직접 한 군데 한 군데 찾아다니지 않으셔도 저희가 우리 회사는 어디에서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블루포인트 포트폴리오들의 어떤 신뢰도가 이 시장에서 되게 좋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맨 땅에서 시작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후속 투자, 저희 투자 이후에 후속 투자를 받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조금 더 가질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강점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구조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금은 이제 시드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시드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서 담당 심사역과 조력 심사역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어떤 인더스트리나
솔루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투자 담당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투자한 사람이죠. 담당자. 아까 PC 스타트업과 담당자 PC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담당 심사역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가 갖지 못하는 사람들마다 다 어떤 장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스타트업에 가장 적합한 그 솔루션이나 비즈니스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조력 심사역이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대부분 페어가 돼서 한 스타트업들을 이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전담해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원 전체 집단이 어떤 팀들이 다 있거든요. 역할들이. 그 예를 들면 뭐 저희의 홍보를 해주는 팀이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홍보를 대행해주는 팀이 있죠. 아니면 대기업들과 연결을 해주는 또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팀들이 우리 회사를, 포트폴리오 회사들을 잘 네트워킹 시켜주고, 홍보도 시켜주고, 홍보 같은 것도 도와드리고, 그런 공통적인 펑션들을 가진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올려서 이렇게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올해는 벤처법이 바뀌면서 엑셀러레이터들도 벤처 캐피탈처럼 펀드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작년 말부터. 그래서 저희도 벤처 캐피탈처럼 펀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펀드 4개가 결성이 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리즈 A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드 투자뿐만 아니라 브릿지, 시리즈 A 투자까지 그렇게 계속 지원하는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하는 투자사로 발전 스테이지를 확장하고 있어요. 저희 인적 구성원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을 정말 잘 아는 이유는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있는 대표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블루포인트의 대표를 맡고 계신 이용관 대표님은 플라즈마트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회사에 매각을 하신 경험이 있고, 저도 창업을 했었어요. 저도 회사를 창업해서 국내에 있는 대기업에 매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심사역들 중에 최근에 저희는 이제 대표님이랑 저는 좀 올드 세대고, 이제 저희 최근에 보면은 저희 심사역들 중에 두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토스 아시죠? 토스의 공동창업자이자 CPO를 맡으셨던 이태양님이 저희 심사역으로 조인을 해주셨고, 그리고 식스샵이라고 홈페이지 빌더를 하고 있는 이 회사도 굉장히 지금 잘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몇백억 정도에 되고 있고,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공동 창업자이자 맨 처음에 프로덕트 오너, CTO와 프로덕트 오너 역할을 맡으셨던 노시연 님이 저희 심사역으로 인볼브를 해주셔서 서비스 스타트업들까지 이렇게 되게 다양해, 테크뿐만 아니라 서비스 스타트업들까지 창업자들이 스타트업을 도와드리고 성장시켜드리는 그런 인적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루포인트는 2014년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14년, 15년은 이때는 저희 같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어떤 투자 모델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잘 안 될 거야, 되게 어려운 일이야 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4년, 15년은 저희도 MVP, POC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14년에 4개, 15년에 6개 투자하고 16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가능성을 보고 이제 스케일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년에 40개에서 50개 사이에 스타트업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계속 투자 개수를 늘리고 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 1년에 40개에서 50개 회사를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대부분 당연히 시드 투자사니까 엑셀러레이터니까 대부분이 저희가 최초 투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시드 투자는 사실 투자 금액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독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점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창업 전부터 저희와 함께 만났었던 회사들, 네, 거의 절반에 가까운 회사들이 대표님들이 창업하시기 전에 저희랑 같이 만나서 뭐 사업에 대한 구상을 같이 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는 게 되게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200여 개의 회사에 투자를 했거든요. 저희 포트폴리오가 200여 개 정도 되는데 분야별로 좀 나눠보면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바이오메디컬 헬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골고루 돼 있고 지역도 되게 골고루 돼 있어요. 특히 뭐 지방 회사, 지방 기업들, 해외 기업들도 되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까 소개 드렸지만 14년, 15년을 합쳐서 10개 포트폴리오, 그리고 17년 11월까지 50개, 그리고 2배가 되는데 100개의 포트폴리오가 되는데 한 약 2년 걸렸고, 그거에 또 2배가 되는데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2년에 두 배씩 포트폴리오가 성장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하고 같이, 스타트업처럼 제이커브 그리는 것처럼 저희도 투자 회사를 굉장히 막 늘리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과 되게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시드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지금 이제 요게 이제 기준이 매달 바뀌잖아요. 투자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이제 기준이 이제 185개 투자했을 때 기준인데, 이들의 총 기업 가치는 1.6조가 되고, 이들에서 부분적으로 회수를 한 것까지 포함해서 회수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의 이제 30개가 다 돼 가고 있어요. 그렇게 구주를 갖다가 저희가 투자한 금을 부분적으로 일부 아니면 풀로 이렇게 회수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스타트업들이 평가 가치를 넘어서 실현 가치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까지는 저희 포트폴리오사들이 뭐 되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블루포인트 자체가 7년 이제 간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포트폴리오들이 사실 5년 이내에 포트폴리오들입니다. 그래서 뭐 생존율이 굉장히 높고 지금까지는, 그리고 이들이 받은 후속 투자 유치 금액이 거의 4천억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저희가 투자를 하고 2년 내에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걸 저희 내부적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내가 담당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우리가 투자한 후 2년 이내에 후속 투자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걸 KPI로 잡고 있거든요. 그게 스타트업의 KPI도 되지만 저희 내부의 구성원들의 KPI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푸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포트폴리오들이 2년 내에 후속 투자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시드 투자 이후에 시리즈 A까지 받은 포트폴리오들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후속 투자 금액과 후속 투자 금액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당해 받은 후속 투자 금액들, 포트폴리오들이 후속 투자 받은 금액들이 J커브를 그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장표를 하나 넣어봤고요. 그 다음이 빈티지별 후속 투자인데, 사실 뭐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뭐 아까 얘기한 뭐 토스 뭐 그런 회사 없어요. 배달의 민족 그런 유니콘 회사들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되게 오래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 그런 유니콘 회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골고루 잘 크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특징인 것 같아요. 다른 엑셀러레이터들과 다르게 저희는 이제 굉장히 골고루 잘 크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가 되시면 뭐 이런 뭐 기프트 박스도 하나씩 나눠드리고, 포트폴리오가 투자사랑 협업을 하기 위한 시스템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 이런 블루박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누가 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채용을 도와드린다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계속 이건 업그레이드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료 같은 거 업로드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되게 바쁘시잖아요, 대표님들. 근데 하나하나 뭐 이렇게 전화하고 이메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시간을 최대한 이제 단축해서 간단하게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쓰고 있고요.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에요. 저희 내부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되면 크게는 아까 밸류 애드, 리스크 경감 뭐 이렇게 저희 활동을 설명드린 거와 같이 거기에 얼라인돼서 블루 시데이라는 거는 주로 리스크를 갖다 완화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뭐 분기별로 어떤 특정 주제로 전문가 강연과 그 다음에 사례 연구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리스크를 갖다가 완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오픈된 자리에서 듣기 어려운 실질적인 포트폴리오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C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C는 이제 C레벨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데이 워크숍을 하고 있고, 그 반대로 기업의 성장이나 후속 투자 등을 위한 밸류 애드를 하기 위한 활동으로 워크숍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주로 저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데모데이와 연결을 해서 하고 있는데, 데모데이 나가기 전에 후속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주의할 점은 어떤 거고, 펀드는 어떤 성격이고 등등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런 밸류 애드를 하기 위한 워크숍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목을 포트폴리오끼리 협업을 하기 위한 이런 패밀리 데이도 하고 있고,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데모데이 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데모데이를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데모데이를 통해서 후속투자 당연히 연결이 되지만 저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데모데이가 특징적인 게 일반인들이 많지 않아요. 네. 대외 협력,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신사업팀이나 대외 협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한 300명이 오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신 분들과 함께 스타트업의 어떤 상생이나 협력이 일어나게 되고 팀빌딩도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들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어떤 투자 관점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그냥 한 가지만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산업에 어떤 큰 변화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화가 시작하는 그 지점에 어떤 산업의 큰 변화가 시작되다 보면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냐면 산업에 어떤 이동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솔루션이나 서비스가 필요해요. 고객들의 반응도 니즈도 조금 틀려지고요. 그 변화의 중간에서 사업을 하는 팀, 네, 그러니까 문제를 굉장히 잘 찾고 그 문제가 어떤 저희가 공감되고 그런 팀들을 저희는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례들 CN테크라는 회사인데 저희 16년에 투자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기 위한 서비스 IoT 기기를 만든 회사예요. 그전에는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담보로 기업들이 대출을 일으켰거든요.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대부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들은 대부분 동산 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계 장치 뭐 그런 거죠. 재고 자산 그런 것들이 부동산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지 못해서 대출을 못 받는 회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은행에서 이런 것들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동산이잖아요. 즉 뭐 기계 장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어디 팔 수도 있고 담보를 잡아놨는데 그들이 팔아버릴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망가지기도 하고 가치가 그리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도 계속 물류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일으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동산 담보 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극히 부동산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동산 담보로 대출 일으키는 시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은행들도 대출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담보만 분명하다면 대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 니즈가 있었고 기업들도 그런 니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IoT 솔루션을 만들어서 실제로 지금 기업은행이나 뭐 우리은행 등등 굉장히 큰 기업,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솔루션을 우리 시엔테크라는 회사의 솔루션을 써서 동산 담보 대출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되게 그래도 이제 16년에 창업을 했는데 매출도 꾸준하게 계속 늘고 있고 이 시장에서는 시장을 개척한 회사가 된 것 같아요. 네, 요런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항만 쪽에서 솔루션을 또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물류도 되게 많아요. 물류 쪽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물류에 국가 간의 로컬 물류가 아닌 국가 간의 물류를 담당하는 건 대부분 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항만의 어떤 혁신 그런 부분이 필요했는데 이 회사는 이 첫 번째 그림에서 왼쪽 첫 번째 보시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큰 배가 들어오면 항구에 접안을 할 때 저렇게 도선사들이 큰 배에 타서 예인선 저 조그만 배들에게 오더를 줘서 저렇게 밀어가지고 항만에 접안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항구에 들어와서 접안을 할 때까지 몇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주차하는데 몇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길게는 뭐 하루가 소요되기도 하고요. 이게 빨리빨리 대고 짐 내리고 빠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항만에 대한 니즈가 되게 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이 회사는 원래 이제 그러니까 무인 배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게 니즈를 찾고 약간 피벗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항만 쪽에서 반응도 되게 좋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그 스마트팜 솔루션입니다. 근데 스마트팜 솔루션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B2C용 특히 스마트팜 솔루션도 많고 B2B용도 많아요. 근데 굉장히 차별화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대부분의 스마트팜 솔루션들이 광원이 뭐 우리 조명을 사용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햇빛에서 내는 파장을 그대로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를 수 있는 작물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햇빛의 파장을 그대로 모사할 수 있는 그리고 생육 단계에 맞게 파장을 갖다가 빛의 파장을 갖다가 조절을 해서 생육 단계에 맞는 파장을 가진 빛을 갖다 쪼여줄 수 있는 그런 광원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스마트팜에서 재배할 수 없었던 고가의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솔루션을 만든 회사입니다. 이런 데 투자했었고요. 이 회사는 그래도 이제 나름 대부분 이제 B2B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회사도 많으실 텐데 이 회사는 그래도 나름 이제 언론을 많이 타서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제가 18년에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이노보틀이라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ESG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안에 이너셀이 이너셀 안에다가 실제로 화장품이나 그런 제품을 넣어서 이너셀이 부풀어 오르면서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개발했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펌프 같은 용기들을 쓰다 보면 안에 내용물을 다 쓰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다 쓰지도 못하고 또 저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쉽게 내용물이 산화되고 찌꺼기는 남아서 재활용도 못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작은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만든 회사예요. 이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요 이너셀에다가 내용물을 갖다가 주입시키는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팔고 이너셀을 파는 프린터와 카트리지를
카트리지를 시장에 파는 회사와 비즈니스 모델은 되게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환경도 생각하고 소비자의 니즈도 만족시키고 그리고 내용물의 어떤 산화도 막고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시장 굉장히 많은 니즈를 만족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서 투자를 했어요. 지금 되게 잘 되고 있고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회사는 저희가 19년에 투자한 회사인데 배양육이 되게 많이 뜨고 있잖아요.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많이 뜨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배양육 기르는 게 배양육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비쌉니다. 이제 생산하는 방법도 되게 비싸고 실제 고기가 아니면은 실제 고기가 아니든가. 근데 여기는 실제 고기 세포를 갖다 배양하는 방법으로 대체육을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배양하는 데 있어서 배양액과 그냥 구조체가 되게 비싸고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 배양액과 구조체를 해초류, 바다에서 있는 풀이죠. 해초류를 통해서 만들어서 단가도 엄청나게 줄이고 배양 기간도 단축을 해서 정말 고기를 실제 고기와 가장 고기를 빨리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스케치소프트는 작년에 투자한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 과거에 2D 스케치 한 다음에 그걸 갖다 3D 모델링으로 이제 이런 산업에서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이너들이 모델링을 했잖아요. 근데 손으로 스케치한 거를 갖다 3D 모델로 옮기는 데는 굉장히 다른 역량이 필요했습니다. 3D 툴도 배워야 되고요. 근데 여기는 이런 작업들이 최근에 뭐 메타버스나 VR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3D 모델링에 대한 빠르고 빨리 만들고 빨리 만들고 되게 직관적인 어떤 2D 스케치를 갖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툴이 없었거든요. 여기는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을 통해서 2D 스케치하는 것처럼 스케치를 하면 바로 3D 모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혁신적인 툴을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시드 투자했는데 시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프트뱅크에서 후속 투자를 바로 해줘서 1년 만에 밸류가 10배가 뛴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네.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는 이 정도가 있고요. 제가 50분 동안 저희 회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를 소개를 드렸는데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이 1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드리고 1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토킹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의응답 시간이죠? 네. 네. 궁금한 게요. 예. 주변에 이제 저 사업 하다 보면 주변에 다른 대표님들 이렇게 보는데 사실 되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릴레이션십 하다 보면.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지라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잘 투자받아서 그걸 실제로 만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사실 실체화를 한 거잖아요. 네, 문제가 안 그렇죠.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네. 잡아내는지. 잡아내지 않습니다. 네. 그 무슨 말씀을 드린 건가 하면 그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거짓말이냐 계획이냐는 다른 얘기죠. 그죠? 이미 거짓말은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이거를 아니면 이거를 못하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안 돼 있는데 됐다.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갖다 저희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회사들을 만나고
여러분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되게 많은 것들이 저희가 뭐 하도 만나다 보니까 서당계 3단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래도 이제 많이 만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맥락상 뭐 말이 안 되거나 뭐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뭐 테크나 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분야별로 전문성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쉽게 레퍼 책도 되고요. 네.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 좋지만 거짓말을 하는 건 어떤 사람에 대한 컨선이잖아요. 그죠? 네, 사람의 앞으로도 거짓말을 하게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향후 사업을 하기 되게 어려운 분들이죠. 그래서 어, 걸러낼 그건 당연히 투자를 하면 안 되죠. 네. 뭐 사회적인 문제도 당연히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거짓말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다른 데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다른 데서 여기는 완전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투자 받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괴감 느껴요. 와, 이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데. 네, 맞습니다. 저도 많이 봅니다. 뭐 다른 회사에서 다른 투자사에서 야 저기 투자하면 안 되는데 투자했네. 저희도 많이 보죠. 근데 누군가는 저희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볼 거예요 아마. 네,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 다른 네네, 부분에도. 그렇죠. 네, 뭐 어떤 부분을 받겠죠. 아니면 거짓말을 못 봐서 뭐 투자를 했는데 그 거짓말이 나중에 실현되면 뭐 정말 사업가인 거일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뭐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뭐 거짓말까지는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는 거짓말까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저 이너부스 네. 네, 저희는 이제 그냥 네네네네. 네, 저희는 이제 캐릭터 관리자와 이제 기업 간의 라이센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연결하는 이제 IP 비즈니스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포인트 파트너스 미팅을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그래서 아, 사이트 통해서 지금 어플라이하고 이제 미팅 요청이 와서 미팅 진행하고 저를 만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테크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네. 최근에 서비스 플랫폼 쪽으로도 많이 투자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네. 이해한 바가 맞으면 네, 맞습니다. 최근 투자하신 그런 플랫폼 서비스의 어떤 분야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투자까지 진행이 이루어지기까지 보통 어떤 절차와 어떤 평균적인 기간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하고요. 어떤 부분을 좀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적당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프로세스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프로세스와 비슷해요. 저희가 이제 뭐 미팅을 하고, 담당 심사역이 미팅을 하고 본인이 어, 피칭을 올릴 만큼 준비가 됐다. 그런 회사들은 피칭을 올립니다. 피칭을 올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듣게 되고, 이거 투심을 해보자. 라고, 뭐, 의견들이 지배적이면 투심을 가는 거죠. 그리고 투심이 시작되면 저희는 투심 계약부터 납입까지 거의 뭐 보름도 안 걸려요. 근데 미팅을 하고 미팅을 하고 피칭까지 가는데 어떤 팀들은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팀은 그냥 바로 다음날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되게 잘 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잘 된 사례들 중에 저희가 투자하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린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무슨 1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 보완했으면 좋겠다, 저런 부분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들을 계속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그런 것들을 막 차곡차곡 쌓아서 저희가 투자한 사례들도 있어요.
네, 그 대부분 그 아까 얘기드린 그런 사례들 중에 창업 전에 만난 회사들 있잖아요. 창업하기 전에 나 이런 아이템으로 창업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팅을 하는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은요, 정말 2년 동안 창업 준비한 회사들도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쉘파 스페이스, 그다음에 시드로닉스, 항만, 그 회사들도 대표적으로 그런 예예요. 이들을 창업하기 전부터 만났고 거의 뭐 맨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뭐 다큐멘테이션도 없이 PT 자료도 없이 구두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덱 한번 만들어 와 보세요. 뭐 그래가지고 거의 그런 거 가지고 사업에 대한 디벨롭을 계속 하면서 투자한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뭐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들보다 사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뭐 멘토링이나 어떤 피드백을 드린 거를 막 보완하셔서 뭐 다른 데서 투자하신 사례도 되게 많아요. 네. 저희가 이미 투자하려고 그랬더니 다른 데서 블루가 뭐 얼마 투자한데 뭐 그런 걸 가지고 다른 데서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더 좋은 가치와 투자금으로 가버리시는 경우도 되게 많죠. 네. 그런 경우 저희는 과감하게 보내드립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네. 플랫폼. 네, 그죠? 플랫폼. 플랫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모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모일 만한 이유가 되면 플랫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내가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모이겠지? 라는 거는 저희 중심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저희는 고객 중심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제공해 주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생각하고 고객들이 모이면요, 자연스럽게 플랫폼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플랫폼을 만들 거예요. 라는 그 어떤 주장은 사실 누구도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좋은 플랫폼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모이냐면요, 우리가 이런 서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런 니즈를 만족시킨 것 같아요.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점점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 니즈를 반영하면 사람들은 더 많이 모일 거예요. 이게 돼야 되죠. 손글씨 답안 인식 실시간 채점 AI 온오프 통합 관리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는 멘토 알고의 조윤정입니다. 팀빌딩이 완성되어 있는 경우에 또 투자 유치가 가능한지요? 당연하죠. 팀빌딩이 되어 있는 게 좋죠. 더 좋죠. 저희는. 네. 그런 경우가 팀빌딩이 완성이 다 되는 경우면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근데 이 질문을 왜 하신지 모르겠네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안 되어 있는 경우, 팀빌딩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가능하냐? 그럼요. 가능하죠.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코파운더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Y 콤비네이터도 단독 팀인 경우 투자 안 하거든요. 사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 단독 팀인 경우 창업해서 쭉 가다가 조금 힘들면 그만둬요. 아까 제가 정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혼자 가고 있는데 외롭고 힘들고 춥고 그러면 그만둘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명인 경우에는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만두지 않고 더 끈질기게 하다가 헤쳐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 라는 게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명 이상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그 정도면 투자를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앞에서
안 내신 부분 외에 실제 기업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마다 틀린 것 같아요. 당연히 공통적인 거는 뭐 팀, 뭐 문제를 잘 찾았는지, 우리가 솔루션이나 서비스의 어떤 그런 부분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뭐 그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팀인 것 같아요. 대표님과 네, 팀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사람은 결국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투자 유치라는 거는 스타트업과 그 다음에 투자사와의 신뢰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게 훨씬 더 커요. 사람과의 관계죠. 네. 비즈니스 사업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정말 완벽하다 그래도 그거를 실행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네. 실행을 잘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팀 사람인 것 같아요. 3일을 넘어간 팀들은 아니요, 지원 가능합니다. 네, 동창 3기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네, 지원 가능합니다. 그 동창 3기는 뭐 워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배치 프로그램인데 약간 독특한 배치 프로그램이거든요. 뭔가면은 그 아이템은 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아이템이 완전히 변한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템은 변할 수 있다, 동창 같이 창업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만 보고 인터뷰하고 투자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그 프로그램이, 여긴 프로그램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마다 프로그램 짜져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1년이에요. 프로그램이 1년인데, 앞에 6개월은 2주에 한 번씩 계속 미팅을 해요. 그리고 그 미팅에는 숙제가 주어지고요. 6개월 동안. 그리고 중간에 뭐 강연도 있고 등등의 되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이 후반의 6개월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그래서 강연도 하고 뭐 그다음 뭐 그 스타트업계 셀럽도 만나게 해드리고 뭐 등등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짜져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 대신 밸류는 좀 낮습니다. 네. 저희가 리소스가 엄청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밸류는 좀 낮게 같이 창업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분을 더 많이 주세요. 뭐 그런 어떤 컨셉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번에 블루포인트 벤처스의 미래 응원상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미래 제가 응원, 꼬여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밀링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전에 그 안녕하세요. 한조라고 같이 프로젝트해서 그 이전에 그 블루포인트 벤처스랑 한조라고 같이 있는 공모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미래 응원상 받게 돼서 블루포인트 벤처스랑 인연을 잠깐 맺게 되었는데요. 혹시 제가 궁금한 거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서는 주로 시드 라운드만 투자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넥스트 라운드까지도 투자를 하는 건가요? 네, 저희 그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드를 많이 만들어서요. 네네. 네, 저희 시리즈 A까지 저희 커버한 가능한 영역으로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게 미래 응원상이 뭐죠? 그 한소라고 같이 그 공모전을 하는데 한소라고. 네,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그 미래 응원상이라고 하나 예. 주셨던 하나 그 뭐지? 네. 자금 형식으로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네. 감사히 네 네. 디벨로핑 할 수 네. 있게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첨단 기술을 도입한 재난 대처 시스템 오토는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미팅조차 됐지 않았던 경우가 많아 매출이 없더라도 저희 대부분 없어도 투자합니다. 네. 저희는. 근데 이제 매출이 중요한 의미가 틀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업마다 매출이 없다가 뭐 그 예를 들면 당근마켓 볼까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매출 없이 어마어마한 밸류에이션으로 커진 회사잖아요. 그러다가 매출이 이제 매출 지금 나고 있죠. 근데 그 규모는 그 기업 가치에 비해서 정말 미약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회사는 매출이 중요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쿠팡 매출은 있지만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잖아요. 그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는 회사마다 다 틀려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쳐봅시다. 지금 저희는 무슨 어떤 시스템이라는 건 제품인 것 같은데, 제품인데 매출이 있어요. 근데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럼 영원히 투자 못 받아요. 그죠? 왜냐하면 싸게 판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이익은 안 되고. 그죠? 근데 왜 쿠팡은 가능할까요? 매출이 계속 있지만 계속 마이너스예요. 여기는 왜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투자금이 막 들어가죠? 이 마이너스는요, 서비스에서 나오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인프라에 투자하는 마이너스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인프라 투자가 끝나고 나면 이 마이너스는 없어져요. 그냥 바로 플러스로 돌아선단 말이죠. 배달의 민족 같은 것처럼. 그 비용 구조나 이 사업 구조를 더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매출이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드 단계에서 매출이 있으면 저 시드 투자 받을 이유가 있나요? 바로 그냥 시리즈 A에서 수십억 펀딩 받아가지고 올라가면 되죠. 네. 비유를 해서 설명드릴까요? 좀 이렇게 뼈 때리기 같을 수도 있는데,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잘못된 피드백을 받으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희 미팅하고 소개팅을 예로 말씀드리면, 제 스타일 아닌데요? 그냥 그걸로 퉁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 스타일 아닌데요? 그러고, 당신이 원하는 스타일이 뭔데요?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서 찾으려고 하시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피드백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이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거 서비스 쓰실래요? 안 써요. 라고 대답해요. 근데 안 쓰는 이유를 물어보는데 그는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죠? 그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안 쓰는 이유는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잘 캐치해내는 게 문제를 잘 정의하시는 거예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그냥 적당히 그냥 별로예요 라는 걸 적당히 둘러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적당히 둘러대는 거죠. 그죠? 그럼 적당히 둘러댄 거에서 저희는 너무 지나치게 몰입을 해서 그게 마치 이유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거에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에서 오류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하는 되게 많은 역할 중에 역할이 그런 거예요. V시드 벤처캐피탈 후속 투자를 받을 때 저희 시드를 받고 저희 후속 투자를 받을 때 V시드를 막 만나가지고 이제 몇십억씩 몇백억씩 막 펀드레이징 막 해요. 근데 그 피드백들을 막 받잖아요. 그럼 뭔가 그들도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솔직한 얘기를 해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거를 저희가 그들의 언어를 다시 해석을 해서 정리를 해서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저희가 직접 물어보고 조금 더 사실적인 얘기를 듣고 전달해 드리는 것도 저희 역할 중에 하나예요. 저희는 IT 기기, 가전기기, 자동차 등의 무상 보증 기간을 관리해주고 이제 사후 이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앱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앱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B2C로 사용자들을 많이 모은 다음에 이제 차후에 저희가 B2B로 이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마이크로 타겟
이제 뭐 마케팅이라던가 광고라던가 이런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할 생각인데, 이제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뭐랄까 수익이 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데, 보통 처음에 시드 투자를 하실 때 이 투자금 회수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투자금 회수 기간은요. 그러니까 네. 펀드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잖아요. 네네. 뭐 7년 만기, 8년 만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1년 차에 펀드를 만들고 1년 차에 투자하는 회사는 8년 후에 회수를 해야 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회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다 상환권을 돌려서 회사한테 그냥 돈을 뺏어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회사 망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게, 그러면 회사 망해버리는데. 그럼 이 회사, 이 VC는 다, 그다음부터 아무도 여기서 투자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 만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은 분명히 있죠. 어떻게든 다른 펀드에다가 다시 되팔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서 만기 있는데, 가급적이면 목적을 8년 안에, 8년짜리 펀드면 8년 안에 회수될 수 있는 M&A나 IPO가 될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저희가 대한민국에 있는 벤처들이 상장이나 M&A까지 보통 몇 년이 걸리는지 아세요? 창업하고 12년이에요. 평균. 네, 평균이 안 맞잖아요. 펀드 기간이 만기가 길어야 8년짜리인데.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들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본계정으로 투자해요. 시드 투자를. 만기가 없죠. 네, 우리 자기 자본이니까 만기가 없잖아요. 회사가 잘 될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조를 본계정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시드 투자는 펀드로 투자하기에는 이게 핏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계정이 있는데, 하나는 본 계정, 자기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또 하나는 최근에 펀드 만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펀드를 만들어서 시리즈 A나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이렇게 두 가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투자는 어느 시점에 받는 게 서로 좋을까요? 그게 어떤 말씀인지 제가 어느 시점? 그럼 저희 입장에서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시점? 아니면은 뭐 거꾸로 밸류에이션을 좋게 받을 수 있는 시점?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예비 창업부터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밟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어느 시점 정도가 그러니까 A씨나 그 투자사에서 보시기에 적당하게 그 투자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제가 질문을 텍스트로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 안에 있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못했거든요. 제가 먼저 대답을 해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엑셀러레이터들에게 투자를 받는 거는 창업하면서 바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사업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해보셨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례를 통해서 사례 딜리버리 되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편견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어요. 시장에 대한 편견이. 내 경험에 의한 거니까. 근데 이게 일반적인지 특별한 사례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옆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이미 트라이앤 에러를 많이 한 다음에 시간 낭비, 돈 낭비하고 그걸 갖다 고치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드 투자는 가급적이면 일찍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